고심 끝에 고른 첫 작품 궁금하시죠? 네. 여기 전화기 필요하거든요. 이거 설명할 때. 4885 너지? 야, 4885 너지? 여장면 기억하시죠? 여장면. 예,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뒷번호 4885. 바로 이 추격자를 함께 볼 건데 제 연기 괜찮았나요? 좀 다소의 항마력이 필요하긴 하지만 네. 그러나 시대 마인드의 이제 첫 문을 여는 네. 추격자 영화의 상징적인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하다고 시청자분들도 감안하고 보셨을 것 같아요. 네네네. 중호 그리고 영민 이 두 사람이 영화의 중심 인물이죠. 엄중호는 전직 형사였지만 현재는 출장 안마소를 운영하고 있죠. 어느 날 데리고 있던 여성들이 사라진 게 사건의 시발점이 되고 여성들을 팔아넘긴 것으로 추정되는 지영민을 쫓기 시작하면서 영화가 전개가 됩니다. 근데 또 중요한 인물이 미진이라는 이제 인물이 있는데 미진이 지영민을 만나면서 이 과거의 여성들이 단순히 실종된 게 아니고 그 배경에 지영민이 있다라는 그런 핵심적인 계기가 되는 역할이죠. 맞아요, 맞아요. 국내 최고 범죄 심리학자와 함께 보는 그 추격자. 함께 볼 첫 장면은 영화 속에서 영민이 성매매로 유인한 미진을 화장실에 가둬놓고 공격을 감행하는 바로 그 장면이죠. 함께 보시죠. 유진아, 집에 가고 싶어? 왜 집에 가고 싶은데? 왜 네가 살아야 되냐고 말해봐. 없는 거다, 그치? 잠깐만요. 딸이 있어요. 사람들은 네가 없어도 모를 거야. 당연히 찾는 사람도 없을 거고. 그 지영민이 이 장면 전까지만 해도 그냥 뭐 평범한 동네 청년 같은 이미지였거든요. 근데 이 장면에서 처음 본색이 이제 드러나잖아요. 그 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애원하는 미진을 보는 그 영민의 표정이나 대사가 너무 섬뜩했어요. 저기서 굉장히 인상적인 대사가 나왔는데 사람들은 너가 없어져도 모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사람들은 네가 없어도 모를 거야. 당연히 찾는 사람도 없을 거고. 우리가 어떤 단어를 쓰느냐, 어떤 표현을 하느냐가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걸 말해주는데 아, 사람들은 내가 없어져도 모르겠지라는 그런 생각과 의문을 갖고 있고 그런 말을 할 정도의 사람이면은 평소에 본인이 존재감이 없다. 네. 라는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게 미신한테 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저렇게 잡아와서 해치는 그런 데서 유일하게 존재감을 느낀다는 거죠. 실제로 범죄자들 중에서 과거에 이제 고창 연쇄 살인 사건이라고 있어요. 김혜선. 그렇죠. 네. 근데 그 사람이 초등학생도 살해하고 뭐 남매도 살해하고 이런 연쇄 살인범인데 피해자 중에 한 명. 여고생이었는데 살해하면서 너는 다음에 태어나면 좋은 아버지 밑에서 살아라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맥락이 뜬금없죠. 왜냐면 피해자와 아는 관계도 아니었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나중에 이제 면담할 때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엄청난 가족폭력 피해를 입었고 항상 아버지한테 죽도록 얻어맞고 발가벗겨져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말은 피해자한테 하는 말이라기보다도 내가 나쁜 아버지 밑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됐다. 그래서 너가 이런 피해를 입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도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지영민의 대사를 미진한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영민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서 관객분들, 시청자분들이 보시면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실 것 같아요.
근데 그 보면은 지영민이 망치로 미진을 공격하려다가 자기 손을 이렇게 치거든요. 약간 좀 어설퍼 보기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연쇄범들은 결국 자기가 가장 하기 쉽고 하기 편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저런 식으로 본인의 어떤 피가 떨어져서 혈흔이 남게 되면 이런 상황은 피하려고 하겠죠. 실제라면 피해자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공격을 하는 방향으로 범행 수법이 변화를 이미 해왔겠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 장면의 시작이 사실은 화장실에 들어오면서 거울을 보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아, 그 지영민이? 그렇죠. 예. 근데 그 알이나 궁금한 이야기 Y에 그 범죄자들이 엘리베이터나 이런 CCTV 찍힌 장면을 보면은 예. 범행 전후에 거울 보는 맞아요. 몇몇 사건이 예.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잘 나오는데 사람을 저렇게 감금을 해놓고 연장을 들고 들어가면서 거울을 본다. 그러니까 저런 상황에서 잘 드러나는 게 이제 무심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공격하는 저런 끔찍한 그 행동이 사실 지영민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고 그리고 저런 일이 많이 있었다. 아, 그전에도? 일상이다. 어쨌든 지영민이 딱 화장실 문 열고 들어와서 거울을 본 장면에서 아, 너는 초범이 아니네. 를 바로 캐치하신 거잖아요. 네. 그걸 감독분이 아마 요구를 하셨을 것 같아요. 아마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의 상영작 어떤 내용인가요? 그 이창동 감독님의 영화 버닝인데요. 맞네. 여긴 나의 하나뿐인 친구 이종수. 벤이라고 합니다. 혹시 혜미하고 연락되세요? 혜미는 그냥 연기처럼 사라졌어. 종수란 꿈이 소설가인데 지금 배달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혜미라는 어릴 적 동창이 갑자기 나타나서 사랑에 빠지고 그 혜미를 찾아 헤매게 되는 영화죠. 이 영화의 또 핵심적인 인물, 또 벤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여기서 베이스를 느껴야 되는. 여기서 베이스를 느껴야 돼요. 혜미가 아프리카 여행에서 만난 어떻게 보면 정체불명의 남자죠. 어마어마한 부자인 것 같은데 직업은 잘 모르겠고 이상한 취미까지 갖고 있는. 근데 오늘 갑자기 혜미가 사라져버리죠. 그리고 종수는 벤을 의심하게 되는 뭐 그런 내용인데, 자 그러면 하나하나 장면을 살펴보면서 말씀 나눌 텐데, 우연히 만난 혜미와 종수는 서로 호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혜미가 아프리카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날 종수는 설레는 마음으로 공항으로 마중을 나가는데 혜미가 웬 남자랑 같이 들어오게 되죠. 함께 볼 첫 장면은 아프리카 여행에서 돌아온 혜미와 벤, 그리고 종수가 함께 술자리를 갖는 장면입니다. 대화에 집중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끝나는 노래 지평선에 노을이 지는 거야. 그래서 점점 더 어두워지면서 노을이 사라지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나는 거야. 나도 저 노을처럼 사라지고 싶다. 난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게 신기해. 왜냐면 난 눈물을 흘리고 울어본 적이 없거든. 혹시 무슨 일 하시는지 물어봐도 돼요? 간단히 말하면 그냥 노는 거예요. 혜미가 이제 아프리카 여행을 회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런 혜미의 모습을 벤이 신기하다는 듯이 이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벤이 나는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다. 저게 오히려 더 신기한 포인트일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사실 혜미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가 좀 힘들잖아요. 근데 그거를 바라보는 종수의 모습과 벤의 모습이 사실 정말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종수가 혜미를 사랑하는 게 보이죠. 그래요? 안 보여? 거기까지는 안 보이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저 장면에서 두 남자의 극명한 차이는 종수는 혜미의 얘기를 듣고 있고 벤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뒷모습만 나오지만 종수는 입을 살짝 벌리고 혜미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해하려고 애쓰는, 그걸 느끼려고 하거든요. 공감하려고. 근데 이제 벤은 진짜 팔짱 끼고 보는 듯한 그런 태도로 자기는 뭐 울어본 적도 없고 눈물이란 증거가 없으니까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도 모른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 대사가 사실 벤에 대해서 정말 많은 걸 말해주는데 저런 말 들으면 무섭지 않아요? 그쵸. 무섭죠. 네, 무섭죠. 저는 실생활에서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않죠. 저런 말 하는 사람이 잘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데 저런 말을 실제로 했을 때 사람들이 이상하거나 무섭게 느낀다라는 거를 모르니까 이제 저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친구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요? 뒤에 보면 친구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 친구가 어느 정도의 피상적인 친구인지, 그러니까 진짜 친구는 너 사람들 앞에서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겠다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사실 그런 말 하기가 어렵잖아요. 아주 진짜 친구가 아니면. 그렇죠. 살생 안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안 한 거예요. 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혜미를 대하는 두 사람의 태도 차이와 벤의 어떤 무심한 성격이 아주 섬찟하게 드러나는 장면이죠. 이 한 장면에서. 네. 오. 오늘의 상영작 어떤 영화죠? 오늘은 2007년 개봉한 이창동 감독의 영화 밀양인데요. 밀양. 이 영화는 신혜라는 인물이 남편과 사별하고 아들 준이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위해 남편 고향인 밀양에 내려왔다가 안타깝게도 유괴 사건에 휘말리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뿐인 아들 준이가 사라지죠. 진짜니? 여기 아주 강력하게 팍팍 당기는 느낌. 요거 신기한데요? 준 여기 있어? 여보세요, 준? 예? 그 무슨 소리예요? 아니 저기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 있어요. 저기 우리 집 좀 무사하게 돌려보내 주세요. 그러면 저기 하라는 대로 뭐든지 다 할게요.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예? 아우, 심취했어. 준이가 유괴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신혜가 바로 종찬에게 뛰어갔어요. 근데 저는 답답하긴 했어요. 아니 기껏 갔잖아요. 그리고 종찬이 이제 본인한테 호감이 있으니까 도움을 요청하면 그 누구보다도 발벗고 나서줄 사람인 게 명확한데 기껏 종찬한테 갔는데 왜 문 앞에서 돌아갔는지. 참 복합적인 마음으로 돌아섰을 텐데 일단 신혜의 성격을 보면 왜 처음에 피아노 학원 열었을 때 종찬이 상장 액자를 들고 와서 맞아요. 걸어주잖아요. 그랬더니 신혜가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한다고. 애들이 많이 오든지 말든지 김 사장님이 신경 쓰시는 게 아니잖아요. 제 할 일은 제가 알아서 할 건데. 그러니까 남의 도움을 잘 못 받는 성격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신혜의 대사 중에서 아니 저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혼자라고 말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 있어요. 대사는 들리지 않았지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뭐 경찰에 신고하지 마라 이런 식의 어떤 협박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도움을 정말 요청하고 싶지만 그런 협박들은 사실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돌아서서 오지 않았을까. 근데 신혜가 밀양에 처음 왔을 때부터 아이가 유괴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 유괴범 프로파일링이 사실 가능한 몇몇 지점이 있어요.
제가 한번 몇 장면들을 여쭤볼게요. 네. 일단 처음에 그 회식이 끝나고 집에 가기 직전에 전화 걸려서 신호를 받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끊어요. 그런 식으로 아무 말도 안 하고 끊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죠. 그러면 이 유괴라는 드문 일과 이 전화 이렇게 우연히 계속 겹쳐지면 이거는 필연일 가능성을 의심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연히 잘못 걸려온 전화가 아니고 일부러 어떤 시내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는 당연히 시내의 휴대폰 번호를 아는 사람이 걸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조금 더 가능성을 열어본다면 시내가 이날 회식이 있다는 거, 외출한다는 거, 이걸 지금 알고 건 건가? 라는 것까지도 사실 의심해볼 만해요. 되게 큰 단서가 되는 걸 수도 있겠네요. 2010년도에 개봉했던 부당거래. 어린이 연쇄살인 사건을 가짜 범인을 만들어서 해결하려는 최철기 형사, 그리고 그의 스폰서인 장석구, 그리고 이 둘의 미묘한 관계를 눈치챈 주양 검사가 또 다른 부당한 거래를 제안하면서 펼쳐지는 엄청난 이야기죠. 자, 현재 최철기는 강 국장에게 승진을 약속받고 초등생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을 만들어주는 거래를 한 상황입니다. 이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또 다른 부당 거래를 제안하게 되는데요. 최철기는 장석구를 찾아가 뒤를 봐줄 것을 암묵적으로 약속하는 대신 이동석을 범인으로 만들라고 지시합니다. 실제 부산에 있는 쓰레기 하치장이에요. 화면만 봐도 뭔가 퀴퀴한 냄새가 느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동석이 쓰레기구나, 쓰레기. 이번에 여자 얘기 강간하고 도망낸 거 너잖아. 조사받고 물려놨어요. 알리바디 확실하다고 그랬어요. 예! 증거 불충분이었지 무죄라는 건 아니잖아. 알리바 영어로 써봐, 영어로.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너 지금부터 범인해라. 정말. 이 안에 1억이 들어있어. 너 다른 빚도 많잖아. 그거 다 갚아줄게. 왜 또? 너 사형당할까봐 그래? 야, 이런 게 있어. 심신장애로 인해서 그 사람이 한 거에 대해서는 벌하지 아니한다. 경찰은 이 씨의 검거와 함께 범인의 쓰인 흉기 그리고 지문 등의 증거까지 완벽하게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야, 이게 대사 자체로 보면 너무 말이 안 되니까 더 좀 섬뜩한 대사지 않나 싶어요. 대뜸 너가 범인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장석구 대사를 잘 보면 협박의 기술이 또 다각도로 숨어 있는데 같이 보시면 일단은 이동석을 폭행하면서 너는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라면서 이제 공포심을 안겨주는 협박으로 시작하고 쎄!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신장애로 처벌 안 받는다는 처벌 부재에 대한 회유도 저기 이제 들어가 있죠. 이제 그러면서 부인도 아프고 애는 크고 너 혼자만 생각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가족에 대한 어떤 죄책감 그런 거를 또 공약을 하죠. 5월 24일 경찰청장 엄춘수. 이제 정말 이동석이 거 확실하다는 거죠? DNA는 거짓말 안 한다니까요. 반전이 나왔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발점이었던 초등생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 다름 아닌 이동석이었어요. 저걸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봤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믿을 수가 없어서. 진짜. 오늘 지선 시네마인드의 관람 포인트 중 하나가 이 초등생 연쇄살인 사건의 진위를 밝혀보는 일이었는데요. 대체 어느 지점이 이동석이 진범인 정황이 숨어 있는지. 여기 대사가 조금 걸렸던 씬이 있는데 그게 장석구가 너 지금부터 범인하라 했던 그 씬에 너 범인 맞잖아 장석구가 하니까 이동석이
저 조사받고 풀려났어요. 알리바이도 확실하다고 했어요. 맞아요. 조사받고 풀려났어요. 알리바이도 확실하다고 그랬어요. 알리바이도 확실하다고 했어요의 주어는 경찰이거든요. 주어가? 그 말은 경찰도 내 알리바이 확실하다고 믿어줬어요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진범이면 저는 알리바이도 확실해요 라고 약간 그 표현이 달랐을 텐데 살짝 그 대사가 걸렸고. 근데 미묘한 차이가 있네요. 네. 그때 우정국 배우가 제 기억에 그 대사 되게 어려워했어요. 이걸 대사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뭐야? 그러면 우정국 배우님은 입에 안 붙었구나. 되게 고민을 많이, 신경을 되게 많이 써요. 저도 그때 몰랐어요. 그게 그런 의미가 있는지 지금 내가 지금 얘기 자기 입으로 내 알리바이 확실해요 말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이게 2009년부터 연쇄 사건이 시작이 됐는데 딱 그 이동석이 출소를 한 게 2008년이고 단순한 성범죄가 아니고 그 아이가 굉장히 심하게 그 상해를 입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동석 전과가 과거에는 아동 성추행이었어요. 근데 성추행에서 그 마지막은 강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폭력성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교도소 갔다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살인까지 가는 거죠. 오늘 볼 영화는 어떤 작품인가요? 네, 실제 미국의 한 탐사 보도팀의 얘기를 다룬 스포트라이트입니다. 스포트라이트. Are you familiar with Spotlight? We are a four-person investigative team, and we keep our work confidential. The Boston priest abused 80 kids over the last 30 years and says Cardinal Law found out about it 15 years ago and did nothing. And that's the kind of thing your team would do. Spotlight? Well, yeah. When you're a poor kid from a poor family, and when a priest pays attention to you, it's a big deal. So he said, you know what'll help is if we play Strapoka. 6% act out sexually with minors. 6% of all priests. They knew, and they let it happen. It could have been you. It could have been me. It could have been any of us. 스포트라이트. 아카데미 작품상과 각본상을 휩쓴 작품이죠. 오늘 상영작 역시 교수님이 골라주신 작품인데 어떤 점에 주목해서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사건에 주목을 했거든요.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근데 저 처음에 안 보다가 누가 이거 그알 취재 과정을 1년으로 늘린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본 거거든요. 그 전 보면서 또 우리 도주훈 PD님이 최근에 또 책을 내셨잖아요. 예, 촬영일 기준. 네. 그러면서 이제 범죄 전문 PD, 경력 10년의 그 생활을 정리하는 또 책을 내셨는데 또 그런 관점에서 오 PD님의 시선으로 또 이 영화를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제 취재라는 게 이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뭐가 튀어나올지 알 수가 없거든요. 교수님은 당연히 이 사건에 주목해서 보실 테고 저는 이제 PD로서 좀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는 과정, 그 과정에 좀 주목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이번 지선 시네마인드는 교수님의 지선과 더불어서 또 이제 저의 PD로서의 지선까지 함께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네요. 좋나요? 네. 먼저 영화 제목이기도 한 스포트라이트 팀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시죠. 이 보스턴 글로브가 미국 3대 일간지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래서 이 스포트라이트 팀은 4명인데 팀장이 로비, 그 밑에 마이크, 사샤, 넷 이렇게 4명으로 이루어진 탐사 보도팀이죠. 탐문을 엄청 하잖아요. 사샤랑 뭐 팀원들이 막 욕먹고 나가라 그러고 막 가서 뭉쾅 닫고 나가라 욕하고 뭐 많이 겪었거든요, 저도. 근데 딱 가다가 갑자기
앵글이 집 안에서 탁 잡는 거네요. 사샤가 탁, 아 이거 뭔가 왔다 뭐가 했는데 Hi there. I'm looking for Ronald Paquin. Yes? Your father, Paquin? Yes, that's right. We spoke to several men who knew you when they were boys at St. John the Baptist in Haverhill. They told us you molested them. Is that true? Sure, I fooled around, but I never felt gratified myself. That's important to understand. There's a difference. I should know. How would you know? I was raped. I'm sorry. Who raped you? Who are you? Sasha Pfeiffer from the Globe. Please I get was- off for my myself. porch. Get inside the house, Ron. Mr. Get inside, Ron. I'm sorry. I'm sorry. Who are you? I'm his sister, and I don't want you coming back here. Miss Paquin. 야 가해자 집문이 딱 열렸을 때 싹 나오면서 정말 그 순수한 그 맑은 눈에 순수한 표정으로 맞이하는데 그때만 해도 이 사람이 뭐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뭔지 모르는 상황으로 만난 건데 그때 이 사샤가 성추행한 게 사실이냐? 그때 이 사람이 가해자였어?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질문에 망설이지 않고 바로 좀 만지긴 했는데 내가 거기로부터 쾌락을 얻진 않았다. 뭐 이런 말을 하죠. 아니 차라리 그냥 부정하면 모를 텐데 했는데 즐기진 않았다? 이거는 좀 약간 이 장면이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잘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네. 이 영화 몇 번을 봐도 저 장면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건가. 그 뒤에 말이 생략된 거예요. 뭐냐면 쾌락을 내가 얻은 게 아니고 쾌락을 줬다고. 쾌락을 줬다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전형적인 성범죄자들이 하는 이제 변명인 거죠. 나도 피해자다 하고 사실 피해자들도 즐겼다 이 얘기예요. 그 얘기였어. 그 생략이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OTT 자막에는 생략돼 있어서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쳐 쓸 수 있는데 그 누나가 사샤를 내쫓으니까 로널드가 I can't speak for myself 이런 얘기를 해요. Sasha Pfeiffer from the Globe. Please I was- get off my porch. Please I was- get off my porch. 이건 또 어떤 의미일지 로널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지 생각해 보셨어요? 결국은 그 사람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자기가 피해자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할 말이 많다. 근데 범죄자들이 보통 뭐 본인의 어린 시절에 뭐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라든지 이런 걸 되게 강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나도 어릴 때 학대 피해자였다. 와 사실은 피해자들도 즐겼다. 그래서 범죄가 아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도 뭐 당했다 이런 거였는데 거기에 대해 할 말이 많다 이런 얘기 그 얘기 같아요. 같죠, 그죠? 근데 너무 짧은 대화여서 이 로널드 파퀸에게서 별다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스포트라이트 팀은 계속해서 취재를 이어가는데 Clarify the Globe's position for me, Mr. Albano. We're not going away. We're going to tell this story. We're going to tell it right. We just need a little more time. That's all we're asking for. Hey, I need to get in there. These exhibits you're after, Mr. Resendez, they're very sensitive records. Where's the editorial responsibility in publishing records of this nature? Well, where's the editorial responsibility in not publishing them? Robbie, it's incredible. Law knew about Gagan for years, no question. There's a letter to Law from a woman, Margaret Gallant. Listen to this. Our family is rooted in the church. Our desire is to protect the holy orders. Even in the midst of our agony over the 7 boys in our family who have been violated, it was suggested we keep silent. We did not question the authority of the church 2 years ago, but since Father Gagan is still in his parish, she sent it to Law, and Law did shit. Here's another one to Law, same year. Father Gagan has a history of homosexual involvement with young boys. I understand his recent departure from St. Brendan's may be related to this problem. Most Reverend John M. Darcy, Auxiliary Bishop of Boston, December 7th, 1980. 결국 비공개 처리됐던 개혁원 사건의 증거 기록을 확보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판사가 문서 공개 명령을 내리죠.
그리고 교회 측을 변호해왔던 변호사를 통해서 가해자 70명의 명단까지 최종 확인을 하고 반년에 걸친 취재 끝에 마침내 교회가 신부들의 성추행을 오래전부터 방조하다라는 타이틀로 사건을 보도하게 됩니다. Barron wants us to scrub the Gagan case. I know of 13 right here in Boston. 6% act out sexually with minors. We need to focus on the institution, not the individual priests. 스포트라이트 팀의 승리라고 한다면 개별 어떤 사건, 개별 가해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어떤 그 시스템을 공략해서 전체 사건의 구조를 밝혀낸 이게 굉장히 큰 성과고 그래서 이제 영화의 뒷부분에 그 스포트라이트 사무실에 전화벨이 막 울릴 때 아, 이 프로젝트가 끝난 게 아니고 새롭게 시작되는구나. 이걸 또 알리는 전화벨이기도 하고. 맞아요. 지선 시네마인드 히든 트랙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신 그아리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